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의사 케빈입니다. 자, 이제 3월이 됐고요. 3월이 됐고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그런데 즐겁지가 않고 두려운 분들이 있죠. 이 알러지 비염 때문에, 이 꽃가루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러지 비염은 사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동안 치료를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치료를 하고 병원에 다니고 한의원에 다니고 각종 치료를 해도 결국 낫지 않고 재발하고 봄, 가을만 되면 또 간절기가 오고 하면은 늘 이 알러지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계절에 또 상관없이 1년 내내 알러지 비염으로 고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알러지 비염, 그 다음에 축농증이라든가 만성 비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조금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흔히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방송, 네이버 블로그에서만 봤던 내용들이 아닌 새로운 내용들이 펼쳐질 거니까 알러지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고 알러지 비염뿐만 아니라 만성 비염, 후비루, 코골이, 코막힘 이런 것들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해결책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알러지라는 것은 면역의 과민이라고 하죠. 면역이 과잉되게 반응한다. 근데 여러분, 면역이 강한 것이 좋습니까? 약한 것이 좋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면역이 약한 것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늘상 홍삼 얘기할 때 면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홍삼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면역이 강한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이제 과민이라는 표현을 해서 면역이 강한 상태를 넘어서 과민하게 되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데 사실 이 경계는 매우 좀 애매합니다. 알러지 증상으로 인해서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증이 나오는 건 맞지만 사실 이걸 알러지로만 보고 알러지 비염에 접근하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앞으로도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왜냐? 지금 알러지는 면역학에 관련된 내용인데 면역학은 의학에서 아직도 엄청나게 헤매고 있고 결론을 못 내고 있고 우리가 항히스타민제 쓰듯이 지금껏 의사분들도 인정하는 답이 없다는 그 분야가 바로 이 알러지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알러지 비염도 역시 천식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면역 관련이기 때문에 사실 면역학은 아직 완성이 된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면역학을 가지고 완성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이 강한 것과 이 강한 것을 넘어서 과민한 것의 경계는 어디인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알러지는 문제는 외부에서 반응이 와서 그 외부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기 오염이 되고 환경 오염이 되고 대기 오염물질이 늘어나면서 또 먹는 음식이 오염되면서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대기 환경에서 똑같은 대도시에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재채기 콧물 없이 비염, 알러지 비염 없이 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분들은 이제 자꾸 주변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고 알러지에 민감하지 않게 주변을 정리하고 면역을 강화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참 애매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결국 이제 여기 좀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숙주라고 하죠. 숙주. 인체 자체가 스스로가 면역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면역이라는 것도 되게 애매하죠. 암 환자들이 말하는 그런 몸 전체의 면역이냐? 어떤 면역을 강화시켜야 알러지 비염이 없어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면역이라고 할 때 어떤 면역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알러지 비염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비동에 있고요. 이 경추에 있고요. 코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폐 기능에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서 이것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채기 콧물, 눈가려움증이 나서 코를 하루 종일 풀어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분 바로 옆에 서 있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환경의 문제입니까? 이분 자신의 문제입니까? 너무나 뻔한 얘기죠. 이분처럼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알러지 원이 와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알러지 비염이 있고 만성 비염이 있고 축농증이 있는데 이 병이 각각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허리 디스크 얘기할 때, 척추관 협착증 얘기할 때, 좌골신경통 얘기할 때 척추가 앞으로 꺾어진 척추 전방 전이증이 사실은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든가 오십견이라든가 동결건이라든가 그죠? 회전근개 파열 이게 사실은 다 같은 질환인데 이 의사분들이 너무 구분하는 걸 좋아합니다. 구분하는 거. 외적 요인, 내적 요인 이런 식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원발성, 특발성 뭐 원인 불명 이게 너무나 많이 바꿔서 오히려 숲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알러지 비염이든 만성 비염이든 축농증이든 후비루든 냄새를 못 맡는 것이든 그 기본 원인은 이 비점막에 문제가 있고 이 숙주 인간의 몸이 차냐 뜨겁냐 또는 애매한 어떤 면역에 문제가 있느냐 또는 뭐 음식에 또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로 보는 것이지 이 증상 가지고 보질 않습니다. 만성비염은 주로 이제 끈적끈적한 농이 나오고 그죠? 축농증은 아예 이 농이 차 있는 거니까 좀 더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이걸 알러지 비염이냐 만성비염이냐 축농증이냐 나누는 것은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한의원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비염 때문에 무지하게 헷갈리고 또 이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의대에 다닐 때 배웠던 처방들 써보면 잘 낫지도 않고 이게 유지도 안 되고 이제 먹고 좋아졌지만 다음 계절이 되면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을 자꾸 맞이하면서 이 비염 환자가 오면 사실 조금 위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점막에 대한 비점막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안 이후로부터는 사실 비염 환자가 오면 땡큐 소리를 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염 환자는 사실 4번의 계절만 제대로 잘 이렇게 케어하고 먹는 음식이라든가 식습관, 그 다음에 경추의 틀어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면 사실 유지가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봄에 비염 때문에 자녀분들이 고생한다거나 본인이 있다거나 성인들도 이 비염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러지 비염과 만성 비염, 축농증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도 보면은 손발이 막 얼음처럼 차가운 분들 있죠. 시체를 만지듯이 차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고 손발이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추위를 무지하게 타는 사람이 있죠. 덜덜덜덜 추위를 타고 또 너무 더워서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또한 위장이 나쁘다고 하는데 똑같이 속이 쓰려요. 속이 쓰리는데 이분이 위산 저하로 속이 쓰린 분이 있고 위산 과다로 쓰린 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위산 과다 위산 저하 설명드릴 때 등에 있는 흉추 6번의 신경이 앞으로 삥 돌아서 위장으로 연결이 되고 그 위장이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 체형이 틀어지면서 흉추가 틀어지고 갈비뼈가 틀어지면서 흉추 6번에서 오는 신경이 위장으로 들어갈 때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위 기능이 저하가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위산이 과다가 될 수도 있고 저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점막에서 음식이 나오면 심장에서 피를 보내서 위장벽이 이렇게 피로 똘똘똘 이렇게 피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 그때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 점막에서 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똑같이 등에 있는 흉추가 틀어져도 어떤 분은 위산이 과다하게 나와버리고 어떤 분은 위산이 적게 나오는 거죠. 고혈압과 저혈압도 똑같습니다. 저혈압은 고혈압과 같이 일맥상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오고 어떤 사람은 또 저혈압이 와요. 그런데 저혈압이었다가 고혈압이 또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증도 마찬가지죠. 항진증이 막 심해지다가 호르몬을 다 쓰면 또 저하증이 오고 저하와 그 기능 항진이 같이 오는 경우도 생기죠. 상열이 심해서 열이 막 올라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한여름에 기팔 입고 너무 아랫배가 차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찬물 먹으면 설사하고, 그죠? 태음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습니다. 흉곽이 크고 먹은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있고, 소음인은 찬 걸 먹으면 설사하죠. 그리고 음식 먹는 게 엄청나게 양이 적습니다. 흉곽도 좁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분의 비점막이 똑같이 안 좋은데 내가 뚱뚱한 태음이냐, 내가 마른 소음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분은 알러지 비염, 어떤 분은 만성 비염, 어떤 분은 축농증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한의학에서는 알러지 비염은 냉성이라고 봐요. 왜냐면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거든요. 그리고 만성 비염, 축농증은 열증으로 봅니다. 왜냐면 노란 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알러지 비염은 냉성뿐만 아니라 열성에 의해서도 비점막 자극이 심해지면서 똑같이 알러지 비염,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들어보시면 제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까? 꽃가루라든가 진먼지, 진드기, 먼지를 얘기한 게 단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내 오래된 알러지 비염, 만성 비염, 아이의 축농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알러젠, 그러니까 항원을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은 못 고치는 거예요. 내 몸이 손발이 뜨겁냐 차갑냐, 위산이 과다냐 저하냐, 저혈압이냐 고혈압이냐, 상열이 심하냐, 한여름에 긴팔을 입어야 되느냐, 태음이냐 소음이냐, 이렇게 내 몸에 진액이 충분하냐 적냐, 내가 음식을 잘 먹냐 못 먹느냐, 이렇게 해서 외부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몸 자체의 어떤 면역력, 그 다음에 내 몸이 열성이냐 한성이냐, 차갑냐 뜨겁냐, 이걸 갖다가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만 우리가 이 비염 자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춥다고 환기 안 하면 알러지 비염의 독이다. 미세먼지와 추운 날씨에 환기 소홀하면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서식 등 알러지 비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와이 바닷가를 가거나 또는 나는 나 혼자 산다, 아니죠?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걸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도 산속이니까 곰팡이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환경을 자꾸 탓을 하게 되면, 자, 외부 환경은 피할 수 없는데 뭘 자꾸 피하라는 것인가? 외부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 몸이 적응할 수 있게 바꿔주면 된다. 즉, 숙주, 인간 자체가 강해지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알러지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 등과 같이 알레르기 항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더욱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거의 20%가 알러지 비염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5명 중에 1명이 알러지 비염이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증상이 또 눈에 자결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삶의 질을 낮추고 그래서 잦은 환기를 시켜라. 여러분, 알러지 비염이 환기를 시킨다고 낫는 병입니까, 여러분? 네, 이게 참 이 의학이 발달한 2024년도에 이런 기사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 물질을 파악하여 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털, 곰팡이, 곤충. 자, 여러분,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 있는 반면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만 하면 눈이 막 붉어져서 오신 환자분도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고양이를 안 키울 수가 없다,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몸을 좋게 해주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사실 이제 코세척 하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만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여기도 보시면 원인 물질을 파악하여 멀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법입니까? 먼지를 어떻게 피하고, 그죠? 절대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병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기 가지고는 알러지 병 같이 고질적이고 정말 불치에 가까운 현대 질환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요. 숙주가 건강해지면 된다는 거. 자, 비염의 발생의 핵심 원인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코 안에는 부비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동굴이 있고요. 이 상악동, 전두동, 그다음에 사골동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이런 동굴은 뭐냐면 코로 숨을 쉴 때 이렇게 바람이 들어갑니다. 바람이. 여긴 다 비어 있거든요. 뼈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뼈 안쪽에. 참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피부에 덮여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부비동이라고 해서 안쪽에 빈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 딱 숨을 쉬면 이쪽에 바람이 들어가고 이쪽에 바람이 들어가고 바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집중할 때 뇌에서 열이 납니다. 그 열을 꺼주고 저 안쪽에 뇌하수체가 있어요. 그 뇌하수체가 열량 소모를 많이 하고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열을 공랭식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바람이 휘 저어주면 눈의 열, 뇌의 열, 뇌하수체 열을 다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너무 잘 만든 거고요.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생겼는지, 이 지구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주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염은 항상 이 부비동, 그리고 이 점막이 있는 이 비점막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점막과 부비동이 1차적으로 가장 메인 이슈입니다. 가장 이쪽이 손상이 되면 비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점막과 부비동이 내 몸이 차갑냐, 뜨겁냐, 이런 거에 따라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본 체질, 태음이냐, 태양이냐, 소양이냐, 소음이냐, 이것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보면 피부도 윤기가 있는 부분이 있고, 피부가 건조한 분이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나는 악건성이야, 나는 지루성이야, 이런 분도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비점막도, 피부 상태와 비슷하게 몸에 진액이 충분하느냐, 진액이 말랐느냐에 따라서 타고나게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모가 평소에 물을 안 마시고 음료수만 마시고 과일 주스만 마시던 분들이 애를 가지면은 당연히 이쪽이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되게 스파게티라든가 면 종류를 갖다가 좋아하시고 멋있는 빵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사실 임신기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아이들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 들어있는 그런 패스트푸드를 많이 즐겨 드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열도 가질 수가 있고, 알러지, 아토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비염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점막, 부비동은요, 우리 점막입니다. 점막. 그래서 이 부분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비점막 세포가 있겠죠? 그 세포가 충분히 혈액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로 가는 신경도 좋아야 되고, 이리 가는 혈액도 줘야 됩니다. 심장에서 목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로 혈관이 가기 때문에 그 라인들도 한쪽이 눌리거나 막히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뼈가 틀어진 분도 많죠. 코뼈가 휘어서 코를 수술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저는 비염이 있을 때 그 수술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코뼈가 틀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한쪽을 막은 경우가 아니면, 저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충분히 숨을 쉴 수 있다. 그래서 자, 너무 심하게 막혀서 정말 방해가 되는 분들은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웬만큼 휘어서는 호흡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자, 코뼈와 경추의 틀어짐, 경추 2, 3번. 여러분, 경추가 틀어졌을 때, 목뼈가 틀어졌을 때, 뒷목이 틀어졌을 때, 비염 증상 중에 하나인 코막힘이 발생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코막힘 증상은 사실은 비염 증상으로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추가 틀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왼쪽 코가 막히면 왼쪽 뒷목에 경추가 틀어지면서
신경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목을 우두둑 하고 거기를 돋침으로 풀어주면요, 그 코막힘이 즉시 풀려버리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추의 틀어짐 때문에 코는 막히게 된다. 그리고 폐 기능과 간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이 정말 그 비염 중에서도 하이엔드급, 아주 심한 비염들은 폐 기능, 간 기능까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정과 한약을 써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비염 치료는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한약적 치료를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근본 치료에 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비점막을 살리는 거. 이 점막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농이 쌓이고 하면 결국 신선한 바람이 들어가서 적당한 습도를 머금으면서 이 조절 기능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다 깨져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코는 이 귀하고도 연결돼 있고 뇌하고도 연결돼 있고 눈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당뇨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코골이라든가 수면 무호흡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치료는 사실 이 비점막을 살리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비점막을 일단 1순위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비염 해결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점막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게 1등, 그 다음에 부비동의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2등, 3번 코뼈가 틀어져 있으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한 6개월에서 1년간 열심히 해주면 코뼈도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경추의 틀어짐도 반드시 우두둑 소리가 나게 해서 경추가 바르게 잡아질 수 있고, 또 돋침을 놔서 그 틀어진 뼈가 한번 잡힌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염은 사실 이 경추가 회복이 되냐 안 되냐 거의 2등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비점막도 사실은 경추가 틀어진 것이 잡혀야 비염이 해결돼요. 그동안 여러분들 비염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에 갔을 때 여러분 경추 한 번도 손 안 댔을 거예요. 경추를 우두둑하거나 경추 부위를 치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비염도 반드시 경추에 대한 치료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 가는 신경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코. 그죠? 눈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 것처럼, 그죠? 허리, 다리 밑으로 가는, 엉덩이 밑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 것처럼 이 코로 가는 신경도 경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추, 여기 보이시죠? 이 뼈들이 틀어지고 굳어버리고 목덜 및 근육이 굳으면 결국 비점막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코와 기관지와 폐는 한 개의 란이기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코 기능도 같이 떨어지고요. 간 기능도 사실 비염 치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됐고 성인이고 술 담배를 많이 했고 히스타민 같은 그런 약들 많이 드신 분일수록 간 기능이 많이 저하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약적으로는 침을 놓죠. 침도 사실 여러분들 이 영양열이라고 해서 코 주변에 놓는 거 있고 뭐 이마에 놓기도 하고 막 손발끝에 놓기도 하는데 코 주변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뒷목에 대한 치료, 또 약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침 정말 중요하고요. 우두둑해서 교정을 또 해야 되고 한약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소에 그 액상과당이 들어가는 소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패스트푸드 같은 걸 즐긴 사람들은 이걸 많이 좀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숙주, 즉 몸 자체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교정해야 돼요. 특히 아이들 과자 먹는 습관들 이런 것들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의학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외부의 문제를 개선하고 꽃가루 알러지라든가 이런 것들 피하라는 얘기는 1도 없죠. 환기를 시키는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의학과 의학의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고 제가 물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염과 연관된 질환들을 보자고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압, 브레인 포그. 자, 이해 가시나요? 비염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 당뇨 생기는 이유, 이거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심장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잘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면 무호흡증. 자,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코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비염 환자들은 얼굴도 안면 비대칭이 와버리죠. 그래서 비염이 오래되면 이 무턱이 됩니다. 무턱이 되거나 주걱턱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변형이 오고 안면 비대칭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뇌압도 마찬가지로 코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입으로 자꾸 숨을 쉬면서 문제가 오죠. 브레인 포그, 머리가 멍해집니다. 왜냐면 코를 통해서 산소호흡이 돼야 되는데 입으로 가버리니까 폐를 거치지 않게 되죠. 그죠? 자, 중이염 귀로 연결돼 있죠. 이명난청도 당연히, 저는 이명난청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비염 여부를 물어서 비염을 같이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력장애, 눈에 열이 꺼지지 않죠. 코가 염증이 있으면 코골이 엄청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코골이는 뭐 제가 그 테니스 치러 이제 1박 2일로 우리 회원들 갔을 때도 반절 이상이 다 코를 심하게 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있는 배우자들은 너무 힘들죠. 자, 후비루도 정말 낫기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죠. 계속 목에 뭐가 있는 것 같고 이 코 뒤로 코가 자꾸 넘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래가 넘어가니까 엄청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염을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죠? 침, 한약, 교정, 그다음에 한약 치료, 음식을 통해서 교정을 해주면 많이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도 오셔서 빨리 젖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비점막을 회복시켜주고, 그죠? 목을 우두둑해서 교정을 해서 잡아주고, 이렇게 했을 때가 저는 제 생각에는 근본 치료에 가까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염이 사실 이렇게 어렵게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 인터넷이라든가 TV에서 반복되는 얘기를 우리가 큰 고민 없이 반복 재생산해서 그 얘기만 반복해서 역시 알러지는 어려워, 이건 쉽지 않아, 면역은 어려워, 이렇게만 너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비염 관련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환자에게 접근하니까 어렵지가 않더라, 그리고 만족도가 높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 못 맡는 분도 많이 있죠. 냄새 못 맡는 분들, 어지럼증, 이런 것들도 전부 비염 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해주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염은 눈, 귀, 뇌하수체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폐, 심장 기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여기서 유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은 위의 열관 질환들을 치료할 때 늘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상에서 이걸 직접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비염을 해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하면서 비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의사 키윈이었습니다.